이제 자율운항 선박의 미래상과 AI 기반 CBM 기술 개발 현황입니다. 다음과 같은 목차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화두가 저에게 직면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무엇이냐,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상당히 혼란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될지 또는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도 많은 고민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무의미하게 이게 될까라고 의구심을 갖기보다는 이걸 좀 체계를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설계 분야와 건조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선박을 운용하는 관점에서, 그리고 기자재 관점에서, 그리고 검사 승인 방법에 대해서 디지털을 하는 목적은 여기 가운데에 보시는 이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이렇게 기술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죠. 결국 이러한 기술들이 모두 연결되었을 때 이제 비로소 디지털 트윈이 완성됐다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주요 기술들은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결국 AI와 확장형 기술 XR, 그리고 빅데이터 등등에 대한 기술의 이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통적인 회사업계에서 다루던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새롭게 공부를 해야 되고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자, 자율운항 선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7년부터 해양수산부 자율운항 선박 PD를 하면서 정의와 범위에 대한 논의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IMO에서도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던 상황인 거고요. 근데 잘 보시면 IMO에서 자율운항 선박을 마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서피스가 들어갑니다. 서피스. 지금 수상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근데 그 단어가 왜 들어갈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면 유럽에서는 2014년, 15년도에 연구를 할 때 상선이 대상이 아닌 조그만 플랫폼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수상에 있는 서피스, 그리고 수중으로 임무를 하는 언더워터, 이렇게 구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상선으로 도입하면서 그 단어를 그대로 가져오게 된 겁니다. 상선은 수중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주장하는 얘기가 결국은 상선과 최근에 이제 해군과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는 함정 분야에 대해서도 자율운항에 대한 정의, 범위, 그리고 자율도 수준을 맞지는 않겠지만 명확히 디파인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걸 가지고 기술의 차이, 그리고 그걸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고요. 즉 인지 판단 조치 주체가 뭐냐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항해사분들이 하시는 견시와 판단, 조치, 액션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스마트 선박은 결국 조치는 선원에게 제안을 해주는 거고요. 결국 자율운항 선박에서의 서피스라는 단어는 빼고 오토노머스 쉽이라고 해서 AI가 합니다. 그리고 무인 선박도 AI가 하는데 풀리 오토노머스 쉽이라는 단어 때문에 혼란을 야기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언맨드라고 명명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요. 또한 함정에서도 정과 함에 대한 구분이 조금 애매합니다. 물론 배수량을 가지고도 통상적으로 나오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 무인 수상정이라는 플랫폼과 수상함에 대한 부분도 결국은 진흥화가 되고요. 이게 미 해군에서 무인으로 현재 운영한다라는 수상함의 크기입니다. 굉장히 실제 전투에 사용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이 리모트 컨트롤 기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배가 자동차처럼 알아서 자율 주행을 하면 되는데 왜 리모트 컨트롤이라는 게 들어가서 이렇게 혼란을 야기하느냐? 얼마 전에 있는 MSC에서 이 리모트 컨트롤자가 STCW에 해당하는 선원이 아니고 별도의 규정을 따른다라고 이미 합의는 했습니다. 물론 별도 규정의 STCW를 준용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 결국 원격 제어를 언제 할 거냐? 대양에서 할 거냐? 또는 연안에서 할 거냐?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느냐 하는 이슈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율운항 선박 사업단에서는 리모트 컨트롤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충돌 전, 후, 항로 봉헌 이런 상태일 때만 온보드에서 리모트 컨트롤자한테 권한을 주면 리모트 컨트롤 하겠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질적인 리모트 컨트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부 생각하시는 분들이 야 LA 항에 들어갈 때 여기서 리모트 컨트롤 하겠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국가 안보 시설 문제 측면에서도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리모트 컨트롤이 대리점 형태로 권역별로 존재를 하고 위탁하는 형태가 가장 합리적일 거다라고 일단은 인사이트가 있는 사항입니다. 자, 그렇다면 육상 제어사들 우리 선사에서는 이 선언으로 봐야 돼? 어떻게 준비하지? 많은 논쟁이 있을 수 있고요. 이거에 관련된 규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목포해양대하고 공동으로 육상 제어사의 자격 요건, 그거를 3기사 그리고 시니어 SRCO를 1기사로 정의를 하고 어떻게 교육을 하고 양성을 할 거냐 하는 자료를 초안을 만들었고요. 이 부분은 현재 우리나라 이제 IMO에 제출을 해서 우리나라 입장을 대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보시면 육상 원격 제어 센터라는 것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만 제어 센터의 물리적인 또는 통신적인 보안적인 부분에 대한 디파인은 전 세계 어디도 없습니다. 일단 필요하다라고만 되어 있고요. 저희는 SRCO와 시니어 SRCO가 있어서 SRCO는 모니터링 하다가 최종적으로 제어할 때만 시니어 SRCO가 컨트롤하는 개념으로 정립을 했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맞냐 틀리냐에 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가장 합리적인 부분을 도출을 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과연 SRCO와 시니어 SRCO는 몇 척의 선박을 관리할 수 있느냐 하는 기준도 현재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검토 중이고 과연 재교육이나 양성하고 평가를 할 때는 어떤 체계를 가져갈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2019년부터 노동부에서도 NCS 관련 규정을 만들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많이 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상 결국은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권의 문제도 있었던 사항이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 의구심이 드는 게 VTSO랑 어떻게 되지? 하는 부분이 생각이 듭니다. VTS 센터는 VTS 에어리어에 들어오면 서로 교신을 VHF라는 음성통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마스라는 게 3, 4가 가면은 선원이 승선을 하지를 않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교신을 할 거냐 하는 이슈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IRR에서도 고민하는 거는 마스가 4를 가더라도 결국은 제어센터가 필요하고 VTS 관제와 제어센터 간의 교신이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 관련해서 해경하고 논의했을 때 VTS 센터에 SRCC가 있는 거에 대해서도 긴급한 상황인데 충돌 전인데 언제 SRCO에 넘기고 VTS 관제받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VTS에 있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일 거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 또한 현재에 있는 법 문제로 인해서 현실적인 접근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신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한국상급은 왜 CBM을 연구를 하느냐? 아시겠지만 자율운항 선박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안전의 세이프티에 대한 것들이 검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즉 항해하는 사람일 때 충돌 없이 좌초 없이 잘 항해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선체의 경우에도 구조 건전성이 확보돼서 침수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죠. 기관도 운항하는 상황에서 고장이 발생되면 안 되고 또한 전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급은 검사와 안전을 키워드로 잡았을 때에 기관 시스템과 배전반 시스템 등등에 대한 또한 선체에 관련된 결국 세이프티에 대한 내용을 기술로서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그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먼저 이제 기관 시스템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많은 발표를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엔진 발전기, 펌프, 청정기, 배관을 대상으로 해서 고장 예측을 하고 진단할 수 있는 대시보드 소프트웨어를 만들었고요. 현재 지금 2척의 배에 실증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연구자이기 때문에 실제 배에 달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이슈가 생깁니다. 실질적으로 통신이 안 되는 부분, 작은 컨테이너 사이즈에 들어간 서버 용량 문제,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어떻게 관리할 거고 사이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지? 이런 이슈들이 실질적으로 발생이 됐던 거고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요거를 한번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로우 데이터 2분 58초짜리 로우 데이터를 받아보면 17.6GB입니다. 17.6GB고요. 이거는 데이터가 많아서 더 문제가 됩니다. 열리지가 않고 학습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제 하다 보니까 야 데이터를 빅데이터 했지만 결국은 빅데이터가 아니라 유의미한 데이터의 핵심 데이터로
얼마만큼 축소할 수 있는지가 결국 핵심이 되겠고요. 저희들은 이거를 데이터를 줄이고 가장 간단한 방법인 로우 데이터의 평균값을 때려서 조정하는 방법, 그리고 저희들이 좀 특허를 출원했던 부분을 해보니 실질적인 신뢰도가 높아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하나의 고민이 들었던 거는 과연 고장의 원인과 현상이 단일 고장 현상일까? 복합 고장이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진동이 고장의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현상이 될 수 있습니다. FMEA를 하거나 FTA를 하다 보면 나중에 제가 제 머리에 이제 혼란이 야기됩니다. 이게 고장이 원인인가 현상인가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시도하는 게 복합 고장을 한번 보자. 과연 국내에서 복합 고장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본 적이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보시는 것처럼 펌프와 퓨리파이어를 대상으로 해서 보시는 것처럼 복합 고장 모드에 대한 FTA를 만들고 실험 계획을 만들어서 실제 대상으로 복합 고장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복합 고장일 때와 단일 고장일 때의 그 차이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으로는 PCTC 선박 리튬이온 배터리 그 선박에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열폭주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선박에 들어가는 배터리 문제도 되고 있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자체적인 상태 기반 고장 시스템이 있고 여기 보신 것처럼 안전 진단을 할 수는 있게 됩니다. 근데 과연 열폭주에 대한 증상을 얼마만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고요. 결국 단일 셀에 대해서 열폭주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다면 그 화재를 열폭주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공학적인 호기심에 들어가서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과연 배터리의 결함은 어떤 거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지 약간 FTA 비슷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실질적인 배터리 전문가분들도 많은 논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 단락, 과방전, 과충전이 있고요. 센서 고장이 있고 액추에이터 고장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렇게 해서 나올 때의 문제가 열폭주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즉 단일 셀 하나의 열폭주가 엄청난 열과 압력을 제기하기 때문에 과연 이거에 대한 상태를 어떻게 볼 거냐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항상 얘기하는 게 열폭주에 대한 데이터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데이터가 항상 유사한 데이터를 찾아서 해보자 하는 거는 저희도 해보니 맞고는 잘 됩니다. 랩 스케일로 해서 사무실에서 이상적인 돌리면 너무 잘 맞아요. 근데 실제 배에 가면 하나도 안 맞습니다. 이 툴 자체가 전혀 작동을 안 해요. 왜? 기본적으로 선박이 가지고 있는 선박마다의 특성을 반영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는 1이라는 걸 고장이라고 봤지만 선박은 1까지도 커버하는 선박들도 있다라는 거죠. 이 안정화에 대한 튜닝 기간이 별도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AI를 바로 도입했다라는 거는 안 맞다. 그래서 저희는 튜닝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느꼈고요. 그거를 이제 저희는 MLOps 방식으로 해서 컨트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단위셀 그 건전지 하나의 크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만큼의 열폭주가 일어납니다. 이 하나 그 건전지 하나의 크기가 이 정도의 열폭주를 일어나기 때문에 과연 이게 연결돼 있거나 직렬로 연결돼 있을 경우에는 상상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저희가 고민했던 게 에이징한 프레시한 셀은 막 구입한 셀은 어느 정도 예측하겠지. 근데 계속 충전하고 방전했을 때도 그 퍼포먼스를 제대로 낼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고요. 그래서 보니까 템퍼레이처 이게 답을 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실험을 더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거는 보시면 온도가 에이징 셀이 조금 사용할 셀 자체가 온도가 더 낮은 상태에서 발생이 되는 걸 볼 수 있었고요. 이게 단순하게 여기 보시면 EIS를 측정할 때의 2차원 구조로 보면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이걸 보고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지? 라는 혼란을 야기되고요. 데이터를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법을 써서 3차원으로 돌려보면은 이거에 대한 트렌드 값의 경향을 일정 부분 확인할 수 있는 거를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그 방법이 맞았다라고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 지속적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그 냉컨 그리고 그 LNG의 경우에는 벙커링 할 시에 고전압 배전반이 굉장히 중요한 선원들의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배전반의 경우에는 자주 고장이 발생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저희는 데이터 있어? 배전반에 대해서 측정한 데이터가 없는데 그렇다면 다소 좀 무식한 방법일 수는 있지만 배에 들어가는 배전반을 사서 이걸 테스트해보자 해서 실제 배전반을 구매를 해서 관련된 센서를 부착을 해서 모든 실험 조건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실험들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볼트 풀림에 대한 이것도 이제 아무래도 뭐 앞서 디카보에서 얘기하셨지 협업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배전반을 전문가는 아닙니다. 반드시 메이커사 또는 기자재 업체들이 해당 전문가입니다. 그분들과 협의해서 볼트 풀림을 한번 모사해보자. 그리고 스트레스 레벨을 이렇게 주면 과연 어떤 트렌드가 있을까를 한번 찾아보자라고 시도를 했고요. 여기 보시면 좀 어려운 구도지만 약간 뭐 사람 뇌 같은 구조인데 저희가 인공지능에서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고장 데이터의 지도학습 자료가 상당히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비지도 방법으로 해서 데이터의 트렌드만 보고도 얘가 좀 이상이 있다 없다를 한번 찾아볼까를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노말 데이터는 이런 파란색으로 이런 트렌드를 보이고 얘가 노말이다라는 거를 저희가 학습을 시키지도 않았지만 이런 트렌드를 찾고 이런 초록색은 스트레스 레벨 1, 스트레스 레벨 2일 때는 이런 트렌드를 보이고 있다라는 데이터 사이언스 관점에서 알고리즘 모델을 어떤 걸 쓰냐가 아니라 어떻게 전처리를 해서 어떤 경향을 뽑아낼 거냐 하는 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고 저희가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선사분들이나 고객분들이 CBM이 되면 연차검사 연장되는 거야? 정기검사 연장되는 거야?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항공 분야에서도 CBM에 대한 기술, PHM이라는 기술이 몇 수십 년간 했지만 기술적 수준과 상용적 수준의 갭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상용화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이런 구조로 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우리 성급의 이런 플랫폼을 만들었을 때에 고객에게 이 플랫폼을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고 CBM에 해당하는 데이터 PMS와 연동되는 거 그리고 데이터를 올리고 이 데이터의 스레스홀드 값을 AI로 구현했는지 러닝 타임으로 구현했는지 아니면 내가 공학적인 판단을 그냥 한 건지에 대한 것들을 보고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열어보고 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다시 근본적으로 배에 이런 데이터를 쉽게 만들고 올릴 수 있는 게 있을까라는 또 다른 의구심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올해는 배에서 선원들이 그냥 드래그만 해도 PMS와 연동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데이터가 모일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이 필요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선박 검사했던 내용과 수리했던 이력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너무 큰 내용이 아닌 애자일 방식으로 특정 하나의 부품의 고장에 대해서 시범적인 케이스를 진행한다면 아마 유의미한 데이터로 실용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하다 보니까 저희 한국 성급이 베스트라는 말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부족하고 또는 실수도 많이 하고요.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유니크한 성급이 되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급이 하지 않는 저희 KR만이 할 수 있는 이러한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여기 계신 고객분들과 함께 호흡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문제를 풀 수 있는 유니크한 디지털 성급이 결국은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을까 하는 뭐 주제는 없는 제가 소견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